국, 물, 대, 전. 오늘은 드디어 그날 왕비님이 때우셨다고 표현하신 그날의 쟁반 밥상에 대한 이야기 중 우선 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와 경제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신 왕비님, 저는 오늘 왕비님께서 때우신 그 쟁반 밥상의 주역이었던 밥, 이 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다루려 합니다. 왕비님의 밥상에 오른 햇반, 다행히도 흰 도자기 그릇으로 옮겨진 밥, 그 밥의 근원인 쌀의 역사와 그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산업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에 깊은 울림을 주는 서사를 되짚어 볼게요. 생존과 번식의 역사, 동물, 식물, 그리고 쌀의 본질도 살펴봅니다. 뭐 이리 거창해? 네, 좀 그런 감이 있죠? 어쩌면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 가지 감 중 먹는 감 이야기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각설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에 생명체가 처음 나타났던 인류학적 순간으로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안전띠 단단히 채우셨으면 시간여행선 출발! 지구 생명체의 장대한 역사 40억 년의 초대와 인류의 조상, 왕비님과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40억 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선에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몸의 근원을 이루는 생명체들이 어떤 순서로 지구에 초대받았는지 그들을 만나봅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은 약 38억 년 전 원핵생물이라는 작은 세포 형태로 출현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약 35억 년 전 출현한 광합성 미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구 대기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이후의 생명 진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시 홍조류 같은 다세포 조류의 흔적이 약 12억 년 전에 나타났고 바닷속에서 복잡성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수생식물은 육상으로의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육상 식물의 직접적인 조상인 녹조류가 물가를 벗어나기 직전의 시기는 4억 8천만 년 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육상 생태계의 문이 열립니다. 약 4억 7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후기에 출현한 이끼가 육상 식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끼는 딱딱한 바위 위에서도 생명을 뿌리내리며 이후 등장할 모든 고등 식물과 동물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인류 조상의 탄생과 피자 식물의 등장, 식물 진화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중생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피자 식물이 등장했습니다. 피자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 안에 씨앗을 담는 식물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야생 식물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류를 포함한 포유류의 먹이 사슬을 지탱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피자 식물은 당시 야생 상태였습니다.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인 영장류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40억 년 생명 역사가 만들어낸 최고의 환경 적응력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진화의 여정 끝에 고작 30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류는 40억 년 생명 역사 속에서 가장 늦게 초대받은 손님이지만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대사 시스템과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연 선택과 인위 선택의 갈림길, 인류가 등장한 이후 수십만 년 동안 우리의 식단과 생존 방식은 자연 선택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인류는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야생 피자식물, 사냥으로 얻은 야생동물의 살과 내장, 골수와 뼈까지 섭취하고 어류, 해조류 그리고 곤충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약 1만 년 전 농경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조화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식물을 선택하고 재배하는 인간 선택, 인위적 선택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 선택의 과정과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인류는 생존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조건을 가진 식물을 선호했습니다. 수렵과 채집보다 안정적인 식량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한 상태에서 부피 대비 쉽게 포만감을 주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힘을 오랫동안 제공하는 곡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단위 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을 극대화하여 잦은 이동 없이도 생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보관을 위해 수확 후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씨앗 형태의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품종을 선별하여 기근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인위 선택은 인류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야생 피자 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쌀, 밀, 옥수수처럼 특정 영양소가 응축된 소수의 곡물만이 인류 식단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몸이 오랜 세월 적응해 온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바다는 식물의 고향이었고 육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오늘날의 연구들은 육상식물의 기원을 오르도비스기 말기 또는 실루리아기 초입, 즉 대략 4억 7천만 년 전에서 4억 8천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앞선 조짐을 주장하는 논문도 있지만 확실한 흔적과 화석 기반의 연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시점이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 식물이 그때 육지로 올라왔을까요? 해조류로 바다는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텅 비어 있었죠. 빛이 풍부했고 경쟁자가 없었으며 탄소를 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었습니다. 탄소 고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매일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 속에는 오래된 별의 촉각처럼 탄소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생명은 이 탄소를 품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는 탄소를 붙잡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해조 한 줄기처럼 살아있는 몸으로 바꿔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들, 조류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미생물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탄소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떠도는 탄소야, 너도 이제 몸 하나 가져보렴 하고 자연이 건네는 손길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가슴에 품고 물을 마시고 그 에너지로 공기 속 CO2를 조용히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도당, 섬유질, 단백질, 지방, 생명의 재료로 바꿔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 해조류, 이 모두는 사실 탄소 고정의 선물입니다. 직접 햇빛을 먹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식물들이 먼저 녹여내고 준비해 준 거죠. 그렇게 준비된 탄소는 초식동물에게 전해지고 또 육식동물에게 전해지고 결국 수십억 년을 돌아 우리의 혈액 속, 뼈 속, 생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탄소 고정 없는 세상은 먹을 것이 없고 숨 쉴 산소도 없고 기후를 붙잡아줄 따뜻한 균형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심장 박동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고정은 단순한 생화학 반응이 아니라
지구가 살아있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인류가 채집하고 사냥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결국 이 오래된 자연의 호흡에 기대어 있는 셈입니다. 탄소 고정이라는 말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졌다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지구가 생명들에게 건네는 오래된 배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손길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가 채소 한 줄기, 과일 한 조각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지에는 물이 없었어요. 식물은 물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육상 식물의 시작은 바로 물을 잡는 방법을 발명한 순간부터였지요. 바로 이 기술을 갖춘 첫 식물이 육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육상식물은 이끼류입니다. 현재 전 세계 고식물학자, 진화식물학자들이 가장 넓은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상식물은 이끼류 브라이오파이트였고, 오늘날의 이끼들과 100%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이들의 조상격이 바로 가장 먼저 육지로 올라온 식물입니다. 그들이 육지로 올라온 이유는 첫째, 물이 없어도 건조에 견디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포자로 번식해 물이 이동하는 관다발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뿌리가 없었지만 표면 전체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끼가 지상식물의 첫 주자라고 하니 나의 식탁과는 상관없는 식물이었군 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기에서 재미삼아 풀어보는 퀴즈 하나 나갑니다. 퀴즈! 지금 어디선가에서 열심히 이끼를 먹으며 크리스마스 성수기, 불철 쥐약 근무를 목전에 두고 멋진 풀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에 한창일 동물은? 정답은 바로 술록, 네 술록이었습니다. 술록의 주식은 이끼입니다. 게다가 이끼를 먹는 것은 술록만이 아닙니다. 사양소, 북극토끼 외에 나방유충도 이끼를 먹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이끼는 과거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빵, 죽, 수프, 샐러드로 먹던 중요한 식량이었고, 북미와 북극권에서는 술록이 먹는 류의 이끼를 사람도 삶거나 여러 번 우려서 생존, 식량, 혼합 음식 재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끼는 그냥 생으로 많이 먹으면 쓴맛과 독성을 유발하는 유스닉산 같은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번 삶거나 재워서 쓴맛과 독성을 빼고 곡물, 기름, 베리, 생선알과 섞는 방식으로 가공해서 제한적으로 먹어왔습니다. 사람은 술록처럼 이끼를 주식으로 삼진 못하지만 일부 문화권에서는 가공해서 제한적으로 식량이나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술록은 소, 양, 염소 등과 같은 반추동물이라서 위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앞부분인 루멘에는 셀룰로스와 이끼, 다당류를 분해하는 세균과 곰팡이, 고세균, 특히 메탄 생성 아르케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이끼 비중이 높은 식단을 먹는 술록과 사료나 사일리지 등을 먹는 술록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장내 미생물 조성, 기능, 대사 산물이 크게 다르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들판에 풀어놓고 풀 먹여 기른 소, 양, 염소들과 공장식으로 사육되면서 곡물을 먹여 기른 가축들을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동물들, 가축조차도 이렇게 먹는 것에 따라 그들의 살과 지방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참고로 이 질문은 너무나 심오한 것이기에 재미삼아 드린 퀴즈의 연장선상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사람도 장내 미생물이 섬유질과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 SCFA를 만들어주지만 우리는 루멘 같은 거대 발효 탱크가 없어서 이끼의 특수 다당류와 2차 대사산물을 대량으로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사람도 리그닌, 셀룰로스 같은 것을 일부러 먹습니다. 그게 바로 식이섬유이고 우리가 직접 소화효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에게 이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이끼의 독성 물질을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려 시도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품에 대해 2001년 FDA는 경고를 발령해서요. 배경을 살펴보자면 리포키네틱스라는 체중 감량 보조제가 우스산 나트륨 주정분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를 복용한 건강한 20에서 30대 소비자들에게서 전격성 간부전이 다수 발생했고 일부에게서는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FDA는 즉시 대국민 경고를 발령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처럼 약의 문제는 사용되고 난 후에 그 문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리콜이 되기까지 짧게는 그 기간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살자고 약을 취했는데 그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스산의 경우 위험성의 근거로 지목했던 기전은 우스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를 짝풀림시켜 ATP 생성을 막는데 이 작용이 지방세포뿐만 아니라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약품으로는 승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규제가 느슨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발견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미국 및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천연 항생제, 지방 연소제 등으로 광고되는 일부 보충제에 여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FDA는 이를 불법 또는 미승인 신약으로 간주하여 단속 중입니다. 화장품 및 외용제의 경우 경구 복용이 아닌 치약, 구강청결제, 데오도란트, 여드름 연고 등에는 보존제나 항균 목적으로 소량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원료로 분류되지만 치료 목적에 승인된 약제는 아닙니다. 현재 이끼의 우스산 자체를 FDA 승인 약물로 만들려는 시도는 독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대신 독성을 줄인 유도체나 나노 제형에 대한 전임상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끼의 우수산의 약물 변신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지만 독성 중 약물로 변신한 것들은 매우 많답니다. 단 이들에게도 부작용은 존재하지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툴리눔 톡신, 일명 보톡스라고 불리우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만드는 신경독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극도로 치명적인 독입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양을 정제해서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방출을 차단하는 특성을 이용하면 주름 개선뿐 아니라 만성 편두통, 사경, 근육 경직, 과다 발한, 방광, 과활동증 같은 질환 치료에 쓰입니다. 완전한 독이지만 정확한 용량과 위치, 의료진의 통제를 통해 약으로 쓰고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뱀독에서 나온 혈압약 캡토프릴, 브라질 살모사 독에서 발견된 브레디키닌 강화 펩타이드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를 억제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고 이를 바탕으로 합성한 약이 바로 최초의 AC 억제제인 캡토프릴입니다.
고혈압 신부전에 쓰이는 지금은 표준 치료제 계열이 된 약의 출발점이 독이었던 셈이죠. 세 번째, 해양 생물 독에서 나온 진통제. 콘, 달팽이의 독성 펩타이드에서 유도한 치코노티드는 심한 만성 통증 환자에게 쓰이는 강력한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남서부에 사는 힐라 몬스터의 침 속에서 나온 엑센딘포는 E형 당뇨병 치료제 엑세나타이드의 기반이 되었고, 식물 독성 물질인 주목나무의 독성에서 유래한 파클리탁셀, 일명 탁솔은 강력한 항암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톡스, 뱀독, 뱀, 곤충, 해양독의 약재화는 독성 물질을 정교하게 잘라 쓰는 현대 약물 설계의 핵심 흐름입니다. 그 지적은 매우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람은 이끼를 전혀 먹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일부 문화에서는 이끼를 가공해서 식량과 약으로 써왔고, 다만 술록처럼 주식으로 삼을 만큼 짱 구조와 미생물 생태계가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둘,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술록의 미생물은 구성과 기능이 상당히 다르지만 그 차이는 우리가 미생물이 없다가 아니라 어떤 식단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냐의 문제입니다. 셋, 인간은 소화하지 못하거나 원래 독성인 물질을 빼내어 미세 조절과 정제를 통해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뱀독, 유래, AC, 억제제, 콘, 달팽이, 독성 펩타이드, 진통제 등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이외에도 수많은 자연물을 애용한 약품 이야기들이 속속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끼의 소용과 변신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어 우리들이 흔히 섭취하는 대부분의 채소, 과일, 곡물, 콩, 견과류, 씨앗, 잎채소, 뿌리채소의 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다발 식물에서 파생됩니다. 이 그룹이 등장한 시기는 약 4억 3천만 년 전에서 4억 2천만 년 전입니다. 이 시기는 이끼류보다 조금 뒤이며, 이때의 식물은 물을 위로 올리는 관다발이라는 놀라운 발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발명 덕분에 키가 커질 수 있었고 온갖 구조가 생겼고, 지금 우리가 먹는 야채와 과일의 조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먹는 야생 식물의 조상은 이끼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모두 후대에 등장한 고등식물들입니다. 양치류, 약 4억 년 전에 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치류는 씨앗이 없는 식물로 잎이 펼쳐져 있고 포자로 번식합니다. 현대 우리의 식단과 연결되는 예시로는 일부 식용, 야생 고사리류, 야생 아스파라거스의 조상, 그리고 여러 잎채소의 원형에 가까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오늘의 잎채소는 대부분 씨앗식물 계열입니다. 나자식물은 약 3억 년 전에 출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씨앗이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야생 소나무, 야생 전나무, 야생 은행나무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 식단과 연결되는 예시로는 야생 은행, 야생 소나무씨, 잣, 그리고 나무 껍질수액 기반 전통 약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자 식물의 출현은 약 1억 4천만 년 전으로 봅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먹는 대부분의 식물은 바로 이 그룹입니다. 이 식물들은 꽃, 열매, 씨앗을 모두 갖췄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시금치, 배추, 양배추, 상추, 케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 샐러리, 토마토, 오이, 당근, 고추, 가지, 양파, 마늘 등은 모두 피자 식물입니다.
야생 과일들, 사과, 배, 감, 포도, 바나나, 블루베리 등 역시 100% 피자식물 계열입니다. 야생 견과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 전부 피자식물입니다. 야생 곡물류, 야생 쌀, 야생 보리, 야생 밀, 야생 귀리, 야생 조, 야생 수수, 야생 옥수수, 모두 피자식물의 단자 역식물입니다. 야생 콩류, 렌틸, 강낭콩, 병아리콩, 완두콩, 모두 피자식물의 콩과입니다. 야생 뿌리채소, 고구마, 감자, 비트, 당근, 마, 연근, 이것 역시 피자식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먹는 거의 모든 채소, 과일, 콩, 견과, 곡물, 이 모든 식물들은 야생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이 다를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정치, 경제, 산업이 맞물려 있습니다. 인류가 재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식물은 자연이 선택한 식물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식물이 되었고 그 선택의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생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야생 식물은 대체로 작고 쓴맛이 강하고 단맛이 적고 당질이 낮고 씨앗이 단단하고 영양 성분이 미세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선택한 식물은 당도가 높고 덩치가 크고 씨앗이 부드럽고 수확량이 많고 저장에 유리하고 외형이 더 예쁘도록 끝없이 교배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먹는 식물은 먹히지 않기 위해 진화해온 야생 식물과는 구조도, 영양도, 당도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곡물은 응축된 포도당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마지막 1만 년 동안 쌀, 밀, 보리, 옥수수, 조, 수수 같은 곡물을 끊임없이 교배해왔고 그 결과 오늘의 곡물은 야생 곡물보다 수배 이상 당질, 그중 특히 포도당이 응축된 식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대사질환 환자에게는 과거 조상들이 먹던 야생 곡물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과일은 응축된 포도당과 과당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야생 과일은 작고 시고 당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의 과일은 달고 크고 씨가 거의 없고 과당 포도당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즉 조상들이 먹던 계절의 작은 시고 짧은 열매가 아니라 현대 농업이 만든 달디단 계절감을 잃은 사탕과도 같은 과일입니다. 콩, 견과류, 야채도 모두 인간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식물성 식품은 수천 년 동안 교배된 결과물입니다. 콩, 단백질량과 크기를 키운 계량종입니다. 견과류 역시 식용 가능한 유전자를 골라낸 계량종이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배추 또한 전부 하나의 야생 배추에서 나온 동일 품종의 가족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현대 식물은 모두 야생이 아닌 인간 버전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버전의 식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적 가공화로 산업적 제조합, 공학적 상품이라는 모습으로 신제품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비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의 식탁에 오를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 버전의 식물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화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인류는 30만 년이지만 우리 몸은 40억 년의 생명 시스템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진화생물학, 장내미생물학, 대사의학, 환경독성학을 모두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우리 몸은 전분 응축, 당도 극대화, 섬유질 제거, 오메가6의 폭증,
정제유와 첨가물과 향미 증진제와 감미료에 글리포세이트 외 농약 잔류물의 마이야르 반응과 고온 처리로 인한 AG 폭증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농경의 명과 암을 제대로 알아봅니다. 왕비님과 백성 여러분, 인류는 40억 년 동안 자연 선택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약 1만 년 전 농경혁명이 시작되면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식물을 선택하는 인위 선택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생존 효율성과 정치적 권력의 탄생, 곡물의 경제학. 인류가 소수의 곡물을 선택한 이유는 지극히 정치적,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곡물은 건조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응축된 부였고, 최초의 지배 계층과 국가 시스템을 형성하는 정치적 통제 도구가 되었습니다. 생리학적 대가, 응축 포도당의 시대 개막. 인류가 이 효율적인 곡물을 선택하면서 치러야 했던 대가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감당해야 할 폭발적인 포도당 부하였습니다. 인위 선택된 곡물은 높은 전분 스타치 함량을 가지며 정제되면 순식간에 혈액으로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응축 포도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문제였던 시절 이런 포도당 부화는 곧 이어지는 노동과 생활활동으로 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소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응축된 포도당은 생존이 아닌 상품적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40억 년 동안 느린 속도에 최적화된 우리 몸은 이 총알처럼 빠른 포도당 공격에 시도 때도 없이 과도하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30만 살이 된 우리의 인체 시스템은 그들의 처절히 맞서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만년 전의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용량, 오류, 곡물, 가축, 화학, 물질의 순환, 불균형. 왕비님과 백성 여러분, 이 만년의 오류는 20세기 산업혁명과 대규모 자본이 결합하면서 치명적인 순환 불균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용량만이 어떤 물질이 독이 아니게 만든다. 파라셀수스 1538년 7가지 항변에서 현대 산업화는 바로 이 독성학의 아버지가 설파한 용량의 철학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현 21세기 우리는 이 불균형이 문제를 양상하는 것을 분자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 진실은 대중에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곡물 중에서도 GMO와 글리포세이트 조합의 작물들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가금류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반추동물의 대사 붕괴 병든 가축의 탄생. 반추동물이 풀 대신 곡물을 대량으로 먹는 행위는 위 미생물 생태계의 용량 오류를 발생시키며 항생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병든 가축을 만듭니다. 의도된 오류의 확산 공범자들의 콜라보와 오염 순환고리. 이 병든 가축과 화학물질 오염의 순환은 정치, 교육, 전문가 집단의 의도된 협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격과 산업적 콜라보 식품공학은 응축 포도당과 오염된 지방의 조합을 가장 중독성 높게 만들고 식품 영양학은 이를 간편함으로 포장하는 멋진 콜라보를 연출합니다. 책임 주체의 명확화. 소비자는 무지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개량하고 화학물질을 투입하며 이 과정을 산업화로 승인하고 교육한 것은 시스템 설계자들이었습니다. 소비자는 피해자이지 오류의 주체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건강투쟁 씨앗, 가축, 그리고 종자 주권의 회복. 왕비님과 백성 여러분,
현재 세계적으로 이 구조적인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들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저항하고 있는 선의의 수호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씨앗의 전쟁에서 선의의 수호자대 군들의 경기 스코어는 1대 99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불평등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들의 축을 대표하는 거대 종자 기업 5곳을 보면 바이엘 몬산토 합병, 코르테바, 시젠타, 바스프, 리마그레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허 종자와 제초제 연계 판매로 식량 주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축에는 야생 종자 보존 단체 5곳을 들 수 있습니다. 크롭 트러스트스 발바르 종자 저장고, 유럽 농업 유산 보존 단체, ECPGR, 헤리티지 시즈, 코코펠리 등이 유전적 다양성 보존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흑농종묘, 중앙종묘 등이 매각되며 종자 주권을 상실했고 현재 주요 작물의 수입 종자 의존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시스템의 전쟁 공장 46대 자연 방목, 공장화의 앞장선 이익 집단, 카길, JBS, 타이슨 푸드 등 거대 육가공 기업 및 일부 축산협회는 효율을 위해 곡물 사료와 밀집 사육을 고수합니다. 윤리적 사육 단체 5곳으로는 국제 슬로우푸드 연맹 맛의 방주, 애니멀 웰페어 인스티튜트, IFOAM, 그래스랜드, 올라이언스, WWF 등이 방목과 동물 복지를 통해 자연이 만든 건강한 지방을 지켜내려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우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도 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음식물 섭취 없이는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평범한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꾼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우세한 전쟁터에서 우리 백의 종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무기가 과연 있기나 할까요? 물 이야기 때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은 그들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와 그곳에 있는 것도 꾼들이 억지로 그곳에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곳에 그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백의 종군이어도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디 선택이라는 주권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무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무기에 기름을 치고 광을 내는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이 자리에서 찬찬하게 한 방울 기름이 아닌 피땀을 응축하여 바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녹슨 무기가 다이아몬드로 거듭나기까지 제 미력을 다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먼저 나타난 것은 식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와 땅의 무기물을 이용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후에 나타난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식물을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는 이기적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기적 본능을 발휘하며 지금에 이른 것일까요? 현대 쌀의 조상을 학자들은 야생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먹는 벼와 그 조상은 야생벼, 와일드 라이스 집단입니다. 대표 야생 조상으로는 오라이자 루피포곤과 오라이자 니바라 등이 학계에서 유력하게 지목되어 왔지요. 여기서 오라이자는 벼를 뜻하는 모든 벼 종류 앞에 붙는 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루피포고는 라틴어에서 붉은색을 가리키는 루피와 그리스어로 수염을 뜻하는 포곤이 더해진 것으로 이 야생벼 알곡 끝에 달린 털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니바라는 고대 인도어인 산크리스트어에서 온 것으로 인도 지역에서 자생하던 야생벼를 부르던 원래 이름 그 자체를 학명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들을 통해 인류가 재배벼를 만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화론적, 유전학적 견해입니다. 이런 분류와 조상 찾기의 체계적 분석은 분자계통학 연구의 성과 덕분이고요. 최근의 논문에서는 벼속 및 그 상위 분류군들이 언제 갈라졌는지를 DNA 유전자를 통해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속한 분기 시기를 신생대 에오세 말기에서 올리고세 초기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지요. 즉 처음에 쌀의 조상을 구별한 사람은 단일 개인이 아니라 고전 식물 분류와 최근의 유전자 분석 그리고 고고학적 유체가 결합된 누적적 과학적 작업의 결과예요.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벼 재배는 적어도 기원전 8000년경부터 있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벼종의 분화와 인류의 농경 시작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어요. 이후 농경과 품종 개량, 유전자 선택, 교배, 재배 환경에 따른 변이가 반복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벼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라이스 하나의 모든 단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벼는 라이스 플랜트, 벼에 달린 나달은 라이스 그레인, 껍질 벗긴 식재료는 라이스, 밥으로 조리된 상태는 쿡드 라이스 이라고 부르는 식이죠. 영어권 문화는 오랜 기간 쌀 재배보다 가축과 빵밀 중심 식사가 더 길었어요. 쌀은 주식이 아니었고 원료든 밥상이든 동일 허위로 처리해도 불편이 없었죠. 이들에 비해 한국은 농경 중심이면서 농벼 농사가 생존 자체였어요. 벼는 땅과 물을 다루는 노동이며 한 해 수확이 생사의 변수였죠. 그래서 한국어는 이 하나의 생명체를 성장 단계, 가공 단계, 그리고 식사 단계로 따로 부릅니다. 논에서 자라는 생명체는 벼, 탈곡되어 껍질이 벗겨진 알은 쌀, 물과 불로 익혀 사람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상태는 밥. 이 구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생산, 수확, 조리, 그리고 생존이라는 인간의 실제 체험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요. 쌀은 곡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루의 연료, 가족의 안전, 세금, 국가의 경제였죠. 때문에 한국어는 라이스라고 하나로 묶을 수 없었어요. 일본도 논농경 기반의 문화라 한국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져요. 논에서 자라는 식물은 벼, 비내, 껍질을 벗긴 나달은 쌀, 고매, 조리된 상태는 밥, 고황이라고 부르죠. 이는 아마도 기후, 모내기 문화, 논 중심 생존 구조가 같기 때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인도도 쌀 문화가 매우 오래되었지만 같은 수준의 언어 분화를 보이지는 않아요. 벼 농사 자체는 중요했지만 밀, 인도어로 차파티, 보리, 조, 수수 등과 공존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언어 구조 자체가 쌀에 특화되진 않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야생의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종자를 퍼뜨려 후손을 남기는 즉 번식입니다. 씨앗을 만들어 땅에 떨어뜨려야만 그 목표가 달성되기에 야생쌀의 씨앗은 동물이나 인간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야생쌀의 씨앗 겉면은 단단하고 소화가 어려웠으며 때로는 쓴맛이나 독성을 품고 있어 쉽게 먹을 수 없도록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고대 인류의 작물화 연구를 다룬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 균, 쇠를 보면
야생 곡물 종자는 쉽게 탈곡되지 않거나 씨앗이 쉽게 부서져 인간에게 불리했음을 설명합니다. 이 특성이 바로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약 8,000년에서 10,000년 전 인간은 이 야생의 쌀을 발견하고 그 씨앗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더 쉽게 수확할 수 있고 더 많이 열리며 더 부드럽고 맛있는 씨앗을 선택하여 심는다면 생존이 더 유리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배와 품종 개량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야생쌀이 가진 먹히지 않는 것이라는 번식의 목적을 훼손하며 많이 먹히는 것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쌀의 본질을 바꾸는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거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쌀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번식 전략을 포기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날 왕비님께 문제가 된 대사이상의 씨앗이 아주 미세하게 심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수천 년의 농업 역사를 거치며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과 경제적 지배력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로 변질됩니다.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은 대량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종자 개발은 이제 씨앗이 가진 필수 영양소의 총합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새로운 종자들은 비료와 물을 더 많이 흡수하고 병충해에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화학 비료의 달콤한 유혹, 이러한 개량 종자는 곧 화학 비료의 등장을 필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화학 비료는 땅의 생명력보다는 질소엔, 인피, 칼륨 K라는 단순한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쌀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요롭지만 쌀알 속에 담겨야 할 미량 원소와 진정한 영양 밀도는 오히려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쌀의 본질이 변하는 이 과정은 고스란히 정치적 권력 유지와 산업적 효율성의 도구화와 그 궤적을 같이 합니다. 과거 군부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게 식량 배급은 국민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쌀의 생산량을 늘려 국민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질 좋은 밥이 아닌 양 많은 밥이 미덕이 되면서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편의성 중심의 식문화는 즉석밥, 햇반이라는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기이하게 귀결되었습니다. 햇반은 이제 가정에서 쌀을 씻어 밥을 짓는 시간과 수고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는 편의성에서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인류학적으로는 인간이 밥을 짓는 행위라는 오랜 문화를 산업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시킨 사건입니다. 이 고온, 고압 살균 처리된 즉석밥은 쌀알의 구조를 변형시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소화되는 쌀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대사이상을 가속화하는 주범이 됩니다. 본질적인 영향을 보지 않고 오직 편의와 포만감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환자, 특히 당뇨병 외 대사질환 환자가 가공 정제 상품인 즉석밥을 선택하는 행위는 결국 식탁 위에서 병을 키우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겪었거나 경제적으로 침략당했던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서구에서 유입된 가공 정제 식품을 선진국 문화로 오해하며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쌀을 중심으로 한 전통 식단마저도 이처럼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공식품의 형태로 변질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은 현대 문명에 기이한 파급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쌀이 더 많이 먹히는 것으로 그 본질을 바꾸기 시작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식량 생산의 증가를 넘어 인류 문명의 모든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인간이 쌀과 밀 같은 곡물을 재배하고 정착 농업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잉여 생산물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수렵이나 채집처럼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다닐 때는 잉여가 없었지만 농사를 지으면 당장 먹고 남을 만큼의 쌀을 비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잉여 쌀은 곧 부가 됩니다. 쌀을 더 많이 생산하거나 비축한 개인이나 집단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일에서 벗어나 쌀을 지키고 관리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이로써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라는 인류 문명의 근원적인 계층 구조가 굳어지게 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잉여 생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계층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스테이트라는 권력기구를 탄생시켰음을 강조합니다. 쌀은 곧 국가 권력의 가장 원초적인 언어였던 것입니다. 쌀은 이제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실의 안정, 세금의 기반, 군대의 보급, 그리고 기근을 대비하는 사회 통제력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쌀을 누가 얼마나 통제하는가에 따라 왕조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으며 쌀은 곧 권력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변질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미국 수탈은 단순한 쌀의 강탈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일본으로 보내고 우리 민족에게는 품질이 낮은 작곡이나 혼합된 쌀을 배급했습니다. 이 시기의 아픔은 우리에게 하얀 쌀밥은 부와 해방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얀 쌀밥은 곧 빼앗긴 권력을 되찾는 심리적 상징이 되었고 이 편향된 인식은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정책은 아쉽게도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미광복 분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량 안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던 해방 직후와 1970년대까지 정부는 수확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한 통일벼와 같은 품종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쌀이 가진 필수 영양소의 가치나 인체 대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오염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양을 확보하는 것이 질을 확보하는 것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화학 농약과 비료의 무분별한 도입, 이처럼 수확량 극대화에 치중된 품종들은 땅의 영양을 빠르게 고갈시켰고 병충해에 취약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화학 비료와 농약이 대규모로 보급되었습니다. 농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수확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땅은 병들고 쌀알은 화학 물질의 흔적을 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라이포세이트 외 다양한 제초제는 쌀 재배 지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초제의 잔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글라이포세이트는 미생물을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장내 미생물은 40억 년의 지구 생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글라이포세이트는 미생물의 시키메이트 경로를 차단하는 구조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장벽을 약화시켜 염증을 증가하게 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들은 글라이포세이트가 장내 미생물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체의 미네랄 흡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왕비님의 밥상에 오른 쌀이 화학적 보호막을 두른 채 생명의 순수성을 잃고 있다면 이는 분명 이미 대사 이상이 발생한 왕비님의 몸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 햇반 등의 즉석밥이 유기농, 글라이포세이트, 프리인 쌀과 렌틸 외 콩류를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소식은 들은 적 없습니다. 이러한 화학적 침입과 편향된 정책에 맞서 유기농 쌀은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기농 쌀은 화학 비료 대신 땅의 생명력을 존중하며 농약 대신 자연의 순환에 의존합니다. 유기농 쌀의 높은 가격은 단순히 비싼 노동력이 아니라 쌀이 본래 가져야 할 순수한 생명력과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대가인 것입니다. 왕비님, 햇반은 가공 정제 식품입니다. 편의성이 무기인 이 상품은 고온 고압으로 조리된 즉석밥은 쌀 알의 구조를 극한으로 변형시켜 집에서 스테인리스나 도기에 지은 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여기에 더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재가열되는 과정은 또 다른 우려를 낳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이 뜨거운 밥에 스며들 가능성은 이미 대사 이상을 겪고 계신 왕비님의 몸에 독소라는 이중의 짐을 지우게 됩니다. 왕비님께서 자신의 식사를 때웠다고 표현하신 것은 결국 이처럼 역사와 화학 그리고 산업 논리가 얽혀 생명력을 잃어버린 쌀을 드셨기 때문에 느끼셨던 본능적인 불편함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을 스테인리스나 안전한 도자기 솥에서 지을 경우 그 밥은 곧 신선함을 잃기 시작하여 길어야 하루 이틀, 냉장 보관해도 며칠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밥은 수분과 영양을 품고 있기에 생명의 순환에 따라 미생물이 번성하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햇반 외 즉석밥은 어떻습니까? 상온에서 수개월, 심지어 1년 가까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긴 유통기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는 밥이 생명활동을 멈춘 상태라는 뜻입니다. 햇반 외 즉석밥은 고온, 고압 살균 처리를 통해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밀봉됩니다. 즉, 이 밥은 미생물조차 살 수 없는 죽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왕비님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필수 영양소 대신 농축된 포도당과 미량의 단백질 그리고 비록 그 양이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고온 밥짓기로 인해 발생한 미량의 산화된 지질까지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 나노 플라스틱의 위험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죠. 햇반 외 즉석밥을 포함한 가공 정제 식품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재가열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밥알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왕비님의 장벽을 통과하여 혈관을 타고 순환하며 대사 이상 환자의 염증과 독성 반응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혹자는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이후 인간의 DNA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유전체 서열 자체는 끊임없이 변했고 유전자 중 일부는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복제되고 재배열되었습니다. 이런 분자 진화와 유전체 진화는 현대 교과서급 지식이며 알버지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오브 셀에서 유전체는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설명한 장에서도
다양한 사례와 메커니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졌다도 아닙니다. LUCA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마지막 보편적 공통 조상 단계에서 이미 형성된 핵심 유전자 세트와 단백질 기계들, 예를 들어 리보솜, DNA 복제 시스템, 기본 대사요소, ATP 생산 계통 등은 세균, 고세균, 인간을 포함한 진핵생물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만큼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체를 비교하면 정렬 가능한 부분만 보았을 때는 DNA 염기서열이 약 98%에서 99% 정도 유사하고 구조적 삽입결실까지 다 합쳐보면 차이가 약 10에서 15% 수준이라는 식으로 해석된다는 최신 리뷰도 있습니다. 즉, 디테일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떤 문자, 언어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어떤 기계로 단백질을 합성하는가라는 레벨에서는 공통 설계가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 DNA는 30억 년 동안 단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가 아니라 지구 생명의 출발 단계에서 이미 설정된 유전자, 언어, 에너지 대사, 세포 기계의 기본 설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인류의 대사 시스템은 농경 이전, 수렵 채집 환경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환경과 식단만이 최근 수천 년, 특히 수백 년 사이에 너무 빠르게 바뀌었다. 이 정도가 현재 과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DNA는 수렵 채집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대 인류의 몸과 대사는 농경이 시작된 1만 년보다 훨씬 이전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수렵 채집 환경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시기의 주식은 야생 식물, 동물성 지방, 단백질, 자연 발효 섬유질 이 네 가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 틀로 삼고 있는 네 가지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로렌 코데인, 캐서린 밀턴 피터 영거의 가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영양학자가 아니라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인간은 진화적으로 무엇을 먹도록 설계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인류학, 영장류학, 고고학적 관점에서 파헤친 거장들입니다. 이들은 밀과 쌀로 대표되는 곡물 농경이 인간의 건강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에 대한 해답을 각기 다른 각도, 유전자, 장기 구조, 치아 화석에서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진화의학의 삼각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 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게요. 첫째, 야생식물을 살펴봅니다. 앞서 이미 설명드렸지요. 여기서 말하는 야생식물은 한참 뒤 인위적 선택으로 교배되고 개량된 쌀과 밀 등의 곡물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영장류와 수렵채집인 식단을 평생 연구한 캐서린 밀턴은 2000년 논문에서 많은 수렵채집 집단에서 채집한 식물성 식품이 고기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열대 지역의 과일, 잎, 뿌리, 견과류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원시 인류가 야생 식물도 많이 먹었다는 말은 단순 추측이 아니라 이런 인류학 영양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또 치아 형태와 치아 표면의 미세 마모를 분석해 초기 인류의 식단을 재구성한 피터 엉거의 연구에서도 치아가 단단하고 질긴 식물을 씹는데 적응해 있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두 축을 합치면 야생 식물이 인류 식단의 중요한 기둥이었다는 말은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동물성 식품을 살펴봅니다. 로렌 코데이는 2005년 논문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Western Diet에서 민족지 자료로 남아있는 여러 수렵채집 집단의 식단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수 집단이 동물성 식품인 육류, 어류, 조류 등에서 전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코데이는 구석기 식단은 동물성 식품 비중이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밀턴처럼 지역에 따라 식물 중심일 수도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서 고기 비율은 논쟁이 있지만 동물성 식품이 중요한 축이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또 고고학적으로는 동물 뼈에 남은 절단파쇄 흔적, 골수 뽑아먹은 자국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런 자료는 고기만 떼어 먹은 것이 아니라 뼈까지 부숴 골수와 지방을 먹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은 셋째로 지방을 살펴보죠. 지방은 학자들이 직접 세 번째 주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연구를 모으면 중요한 축으로 떠오릅니다. 코데인의 모델에서는 수렵채집인의 식단에 동물성 지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며 이 지방이 에너지 밀도가 높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인류는 죽은 동물의 사체로 고기뿐 아니라 골수와 뇌 같은 고열량 자원을 공급받았고 사냥 없이 혹은 사냥 이전이나 사냥과 병행해서 에너지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지방 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상들이 지방이라는 개념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들어있는 조직을 자주 먹었고 그게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후자는 고고학과 영양 재구성 연구에서 계속 나오는 공통된 방향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런 가설은 당시로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었지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 고전 기획에는 보완의 여지가 꽤 많습니다. 그 자세한 보완점에 관해서도 차차 설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발효와 미생물을 살펴보지요. 이 부분은 20년 전 논문에서는 네 번째 축이라고 직접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장내미생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초기 인류가 발효 기술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의 과학이 비로소 그 존재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이전의 의학은 세균을 적대의 존재로 보았고 유익균과 공생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메타지노믹스, RNA 분석 기술, 16S RNA 시퀀싱이 등장하며 우리는 비로소 장 속 보이지 않던 생명들의 역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기 인류는 발효식을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이지 않고 남겨둔 자연과 함께 먹은 결과로 섭취했습니다. 부패가 아닌 미생물 발효된 식물, 반쯤 말린 고기, 흙과 함께 들어온 포자들. 그들은 오늘의 요구르트보다 형식은 거칠었지만 서로 살아있는 채로 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생명들은 식이섬유를 SCFA, 쇼체인 패티애시드, 단쇄지방산으로 바꿨고 그 지방산은 장벽을 치유하고 면역을 조절하며 당대 인간의 혈당과 에너지 대사를 완만하게 유지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연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김치, 청국장, 된장, 나토를 섭취할 때 느끼는 생명감은 어쩌면 200만 년 전 인간의 장 속 풍경과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곡물은 야생 상태로
먹히지 않는 형태로 존재했기에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주식으로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DNA는 곡물 중심 대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인간보다 훨씬 먼저 지구에 등장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광합성 생물이 먼저 산소를 만들었고 이 산소가 지구 대기의 성질을 바꾸었으며 토양과 먹이사슬의 기초 역시 식물이 설계했습니다. 즉 식물이 먼저 생태계를 다져놓은 뒤 그 위에 동물이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야 영장류의 조상들이 진화했고 그중 일부가 이족보행을 시작하며 우리가 인간이라 부르는 존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자에 따라 인간 조상의 출현 시기는 약 400만 년에서 800만 년 전으로 다르게 추정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식물보다 훨씬 늦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생겨납니다. 식물은 인간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지만 인류는 식물이 만들어 놓은 산소, 탄소 순환, 섬유질, 물 시스템 위에서 생존해왔습니다. 식물은 인간 없이도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인간이 생명의 정점이라는 통념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창조자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기반 위에 올라탄 가장 늦은 손님에 가깝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지만 인간이 없어도 식물은 지구에서 계속 번성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먼저이고 인간은 나중이며 식물은 독립적이고 인간은 의존적이라는 구조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쌀과 밀 같은 곡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훨씬 넓은 의미로 생태계의 시작을 이룬 모든 광합성을 수행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할수록 농경이 시작되고 인류가 쌀과 곡물을 중심으로 생태를 재편한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왔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식물을 길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식물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에너지 구조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농경과 산업이 바뀌었지만 사람의 DNA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경은 1만 년, 산업식 곡물 소비는 불과 100년입니다. 반면 우리의 DNA는 30억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즉 대사가 곡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왔지만 DNA는 여전히 야생 인류의 설계를 따릅니다. 이것이 오늘의 비극을 설명합니다. 몸은 곡물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대사 과부하, 지방간, 비만, 고혈압, 당뇨병, 혈관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그리고 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DNA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연료가 DNA의 설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DNA를 바꾸지 못했고 대사 시스템도 여전히 원시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과 먹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DNA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식단과 환경만 미래로 달려갔습니다. 이 간극이 현대 대사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인간은 왜 식물 없이 생존할 수 없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화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ATP를 만들 수 없고 그 산소의 대부분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식물이 없으면 산소는 급격히 감소하고 호흡을 기반으로 하는 포유류 대사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네랄과 비타민 공급입니다. 동물성 식품만으로는 대부분의 미량 영양소가 완전하지 않고 식물과 버섯과 해조류는 비타민 C, K,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당 조절, 간 해독, 장내 미생물 생태 유지에 필수적이며 식물이 사라진다면 미토콘드리아와 면역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장내 미생물 생태입니다. 사람은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을 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섬유질을 발효해 단체지방산을 만들고, 이 단체지방산은 장점막, 뇌, 면역, 기분까지 조절합니다. 식물이 없다면 이 미생물 생태는 붕괴하고 인간은 기능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식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선택이 아니라 기반이며 생존의 독립 변수가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곡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 전체와 곡물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식물은 수억 년 먼저 존재했고, 잎, 줄기, 뿌리, 열매, 버섯, 해조류를 포함한 넓은 생명 계열입니다. 반면 곡물은 인류가 약 8,000년 전 농경을 시작한 이후 야생풀을 선택 개량해 만든 매우 최근의 결과물입니다. 즉, 인간이 식물에 의존해 생존했다는 말은 현대인이 먹는 쌀과 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인류는 곡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야생식물과 잎과 뿌리를 먹었고, 사냥과 어류 채취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며 진화했습니다. 곡물은 매우 나중에 등장한 문명식품이며 인류 대사 구조는 곡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앞으로의 논의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경은 인간의 뇌와 대사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농경은 탄수화물 중 쌀과 밀과 같은 곡물 다양한 형태로 하루에도 수차례 섭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일이 생애 전체에서 반복된 것은 농경 이후입니다. 즉, 인슐린 기반 대사는 인간 역사에서 매우 최근의 사건입니다. 농경은 식량을 저장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인구는 폭발했고 문명은 성장했으며 대신 인간의 대사 압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곡물 위주의 식단은 뇌를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지방 기반 연료 사용 능력은 감소했습니다. 육식과 채취로 살던 시기에는 뇌는 케톤을 기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농경 이후 포도당 의존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변화가 오늘의 대사 질환을 설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혈당이 치솟았다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참고로 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용어는 상업적, 불완전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에서 시작된 수많은 불완전한 용어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비만, 지방간, 당뇨병은 농경이 만든 에너지 구조 적응 실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곡물을 택했고 대신 미토콘드리아는 과부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곡물 문명은 인간의 뇌를 포도당에 의존하도록 바꾸었다고 하는지 설명드리죠. 곡물 문명은 하루 식사 빈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전 인류는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며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영양을 확보했고 에너지 공급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케톤체 사용 능력을 유지하며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농경 이후 쌀과 보리와 밀 외 곡물의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음식은 계절을 초월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빈번해졌고 간은 지방산 산화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조달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포도당 공급이 지속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당 공급이 일정할수록 인슐린 분비는 습관화되고 케톤 생성은 억제되며 뇌는 케톤 사용 효율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요약하면 잦은 포도당이 응집된 곡물 섭취, 지속적 포도당 공급,
인슐린 분비 반복, 케톤 의존 능력 감소 이라는 방향으로 뇌의 연료 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곡물 문명이 만든 첫 변화입니다. 뇌는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연료 체계를 재학습했습니다. 그럼 반복적인 곡물 섭취는 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단순합니다. 포도당이 자주 들어오면 인슐린은 자주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인슐린 수용체는 점차 민감성을 낮추며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농축 포도당 형태의 곡물 섭취 환경에 대한 적응적 반응입니다. 이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세포는 안전을 위해 문턱치를 올립니다. 문턱치가 오르면 간과 근육과 지방 조직은 포도당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중 포도당은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은 병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생존형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적응은 연속 세대에서 누적될 경우 대사 기능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농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사 질환이 농경 이후에서야 대규모로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경 이전의 인류는 포도당 공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간과 근육은 포도당을 소중한 연료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농경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곡물의 과잉은 포도당 공급의 지속화, 인슐린 분비의 상시화, 케톤 생산 억제, 지방산 산화 능력 저하라는 일련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연료 선택권의 박탈, 대사 유연성 감소, 미토콘드리아 부담 증가, 내장 지방 축적, 지방간 및 당대사 장애로 이어집니다. 즉, 곡물 문명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연료 전략을 단일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은 응축된 포도당 형태의 곡물에 의존성을 띠게 되었고 그 의존성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결과를 들고 돌아온 것입니다. 쌀과 밀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쌀과 밀은 단지 스스로 번식하고 확산되기 위해 유전적으로 설계된 식물일 뿐입니다. 이들이 퍼지고 번식한 이유는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곡물이 인간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곡물을 선택해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택의 결과가 인간의 대사 호르몬, 미토콘드리아에 부담을 주며 되돌아오는 시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곡물의 본능을 억제했지만 결국 곡물의 에너지 전략에 우리가 포획된 것이 아닌가? 곡물의 확대는 인간의 생존을 보장했지만 정제 곡물화와 단일 곡물식은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압도했고 저장 에너지의 과잉 섭취는 인슐린 과다,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인간입니다. 공진화가 초기에 이익이었다면 현대는 그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쌀과 밀은 공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에너지 저장 방식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 저장 에너지를 과도하게 빨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공진화의 결과로 본다면 우리가 곡물의 번식 전략에 포획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2공기, 3공기씩 밥을 먹을 때마다 빵, 면, 그리고 이들 곡물을 원료로 만든 모든 가공정 제식품들을 섭취할 때마다 우리는 쌀과 밀의 유전자 확산을 돕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비만, 지방간,
심장과 혈관 질환, 암, 치매 등을 얻고 있습니다. 곡물의 공격이라는 말보다 관계의 붕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옛 인류에게 곡물은 생존이었지만 현대 인류에게 곡물은 위험한 과잉 에너지 이익을 내려는 이들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곡물, 그 중에서도 특히 밀과 옥수수를 사용한 수많은 상품들은 신제품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생산되며 광고 선전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두 발로 서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유전자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숲과 사바나를 오가며 예측할 수 없는 굶주림에 대비해 우리 몸은 굶주림 대비를 위해 저장 효율을 높게 설계했고 필요할 때 지방을 태워 생존을 연장하기 위해 해제 조건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그 스위치는 하나입니다. 저장 스위치는 인슐린, 연소 스위치는 인슐린 감소와 글리코겐 감소 그리고 운동. 즉 인류 대사는 먹으면 저장, 안 먹고 움직이면 연소라는 매우 간결한 논리로 돌아갑니다. 음식물 중 포도당이 과다하면 인슐린이 상승하고 이로써 지방이 저장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움직이면 인슐린이 하강하고 지방은 연소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선택한 대사 알고리즘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맹수와 기근을 이겨내고 뇌를 키워 문명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존 유전자는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농축된 포도당 형태인 밥, 빵, 면, 곡물을 주재료로 한 다양한 가공, 정제식품, 그리고 품종 개량으로 당도를 올린 시도 때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 등의 과잉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곡물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에너지원 중 하나였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휴, 이야기가 길어지니 좀 힘드실까요?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약 8,000년 전 인류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며 사냥과 채집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빙하기 이후 기후가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단백질과 지방 중심의 식량만으로는 부족함이 발생했죠. 제일 먼저 씨앗이라는 형태로 저장 가능한 밀과 보리가 기원전 약 9600BC 밭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대략 기원전 7000에서 5000BC 무렵부터 나타났습니다. 쌀과 밀은 그 시대의 비상식량이었고 굶어 죽느냐 생존하느냐를 결정하는 자원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인류는 인슐린, 간, 지방 축적, 내장 지방, 췌장, 베타세포 피로 같은 개념도 몰랐고 생리학도 없었고 영양학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인류의 활동량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논과 밭에 나가고 사냥하고 걷고 짐을 지고 쉬지 않았습니다. 곡물로 들어온 포도당은 근육과 간에서 모두 태워졌으며 지방으로 전환될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농업의 발달로 포도당이 농축된 곡물을 섭취했지만 위험은 연소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당뇨병이나 대사질환 환자에게 있어 과도한 곡물 섭취의 위험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정식으로 이해한 시점은 20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1921년 인슐린이 발견되었고 1950년대 이후 지방간과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1977년 미국 식사지침이 제정되며 탄수화물 비중이 55%를 넘도록 권장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비만과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연구자들은 문제의 뿌리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과 인슐린 저항성임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대의학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곡물 문명의 대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의학이 위험을 알았지만 사회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위험보다 정서적 의미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의 역사, 그리고 쌀과 밀로 대표되는 곡물의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을 위해 쌀과 밀을 재배하고 야생벼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의존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물 101, 물 201, 그리고 수명 대첩.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한 컵의 물이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치유와 건강의 길을 낸다고. 그리고 그 물의 질은 여러분의 작은 선택들의 합이라고. 자, 대사질환자인 왕비님,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제부님, 그리고 백성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떤 식단이 펼쳐져 있나요? 그 선택이 당뇨병 외 대사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또 그 시간이 되었네요. 세포와 반려균, 장내 미생물의 물주기. 그럼 물을 준비하기 전 사진 몇 장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게 보내주신 주인공은 10년 넘게 당뇨병약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며칠 전 주치의를 만났고 그때 주치의로부터 혈당 수치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변함없이 메트포르민을 처방받았다고 했습니다. 약도 제대로 먹고 식단도 영양사가 권하는 대로 따르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데, 그리고 수치도 관리된다는데 몸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 뵈었을 때는 한여름이었는데 그때 그분은 털신을 신고 계셨어요. 한여름에 털신을 신고도 발이 너무 시리다고, 시린 발로 인해 숙면도 힘들다고 하셨고요. 이 사진들은 그분이 제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진을 찬찬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그중 당뇨병의 원인과 직결된 음식, 포도당이 응축되어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세요. 그 안은 대조적으로 탄수화물이지만 포도당보다 식이섬유 함유가 많은 음식으로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자가 선택했을 때 병세 완화에 도움이 될 음식도 짐작해 보세요. 혹시 가능하시면 건강인과 환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은 어떤 것인지도 골라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진들을 다시 소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짐작하고 고른 것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라는 깊고도 미묘한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볼 예정입니다.